그날은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장마 전선이 한반도를 덮치면서 하늘은 새벽부터 쉬지 않고 물을 쏟아내고 있었죠. 뉴스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로 도시 곳곳이 침수되었다며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관악구의 한 반지하 원룸에서는 누군가가 부스럭거리며 일어나고 있었어요. 임도윤, 29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춥다. 도윤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며 신음했어요. 반지하 특유의 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빗소리가 마치 폭포수 같았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시간은 새벽 5시 30분. 오늘이구나. 데아로지스 최종 면접. 그에게는 인생을 걸어야 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3년 동안 수십 개의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서류에서 탈락했고 겨우 몇 번 받은 면접 기회마저 모두 떨어졌죠. 택배 상하차 알바로 겨우 생활비를 벌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중 데아로지스에서 온 최종 면접 통보는 그야말로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도윤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에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골목길은 이미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 있었고 빗줄기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슬었어요. 평소 같으면 지하철로 4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지만 오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욕실로 향한 도윤은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지하 방의 보일러는 습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났고 이번에도 벌써 일주일째 작동하지 않고 있었죠. 그는 이를 악물고 얼음장 같은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야위고 수척한 얼굴, 움푹 들어간 볼, 그늘진 눈가.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죠. 도윤은 방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텅 빈 옷장 한 구석에 비닐에 쌓여 걸려있는 정장이 보였어요. 그의 유일한 정장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사주신 것이었죠. 어머니, 오늘은 꼭. 그는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도윤이 대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홀로 식당 일을 하며 도윤을 졸업시켰지만 작년에 과로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셨죠. 병원비와 장례비로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준비를 병행했어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배고픔 때문이었죠. 어제도 편의점 김밥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라질 거예요. 데아로지스에 합격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꺼냈어요. 수백 번은 읽었을 종이들이었지만 다시 한번 눈으로 훑었습니다. 학점 4.2, 토익 920점, 물류관리사 자격증, 각종 공모전 수상 경력. 능력만 놓고 보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어요. 다만 좋은 집안 배경이나 연줄이 없을 뿐이었죠.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야. 할 수 있어. 그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에 새로 산 구두를 신으며 다시 한번 시간을 확인했죠. 6시 10분. 면접은 9시였고 평소라면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문을 열고 나서자 폭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우산을 펼쳤지만 거센 바람에 금세 뒤집혔죠. 도윤은 우산을 포기하고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반지하 계단은 이미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고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러웠어요. 골목길로 나온 도윤은 절망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평소에는 한적했던 골목이 마치 작은 강처럼 변해 있었어요. 발목까지 차오른 빗물이 거세게 흘러내리고 있었죠.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었지만 버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옆 사람에게 말했어요. 버스가 다 멈췄대요. 도로가 다 물에 잠겼다고.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택시도 보이지 않았고 지하철역까지는 평소에도 30분은 걸어야 했죠. 게다가 이 폭우 속에서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6시 20분. 면접까지 2시간 40분이 남아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절대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포기하고 돌아갈까? 회사에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할까? 아니야. 이런 걸로 포기할 순 없어.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던 기회였어요. 데아로지스는 국내 5대 물류 기업 중 하나였고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걸어서라도 아니 뛰어서라도 가기로. 그는 가방을 단단히 메고 빗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물이 튀어올라 바지를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죠. 폭우 속에서 정장을 입고 뛰어가는 청년이 기이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도윤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오직 면접장에 도착하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10분쯤 뛰었을까요? 벌써 온몸이 빗물과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셔츠가 몸에 달라붙었고 구두 안으로 물이 들어왔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검은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빗줄기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오늘만큼은.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분명 도와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침수된 도로를 피해 골목길을 돌아가고 무릎까지 차오른 물웅덩이를 건너며 도윤은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정장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1시간 넘게 빗속을 헤치며 달려온 도윤은 마침내 데아로지스 본사가 보이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멈춰섰죠. 휴대폰을 꺼내 확인한 시간은 8시 20분. 아직 40분이 남았네. 다행이다. 온몸이 빗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데아로지스 본사로 가려면 앞에 보이는 언덕길을 올라가야 했죠. 평소에도 숨이 찰 정도로 경사가 가파른 길인데 오늘은 빗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심호흡을 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였습니다. 언덕 아래 좁은 골목에서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죠. 아이고, 아이고. 도윤은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회사로 올라가는 언덕역, 좁은 골목길이었어요. 평소에는 작은 노점들이 늘어서 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무릎 높이까지 빗물이 차올라 있었죠. 그 물살 한가운데서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상황이 보였어요. 작은 국수 수레 하나가 불어난 빗물에 밀려 골목 아래로 떠내려가고 있었고 70은 넘어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온 힘을 다해 수레를 붙잡고 있었죠.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였는데 비에 젖은 낡은 점퍼가 무거워 보였고 떨리는 두 손으로 수레 손잡이를 꽉 쥐고 계셨습니다. 수레 안에는 국수를 끓이는 버너며 그릇들, 그리고 작은 의자까지 할아버지의 모든 살림이 들어있는 듯 했어요.
불어난 물살이 수레를 자꾸 아래로 끌고 가려 했고 할아버지는 미끄러운 바닥에서 중심을 잡기 힘들어하고 계셨죠.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고 자신도 이미 지친 상태였으니까요. 새로 산 구두와 정장이 완전히 망가질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으악! 할아버지가 비명과 함께 미끄러졌어요. 순간 균형을 잃은 할아버지는 그대로 물속에 넘어지셨고 손에서 놓친 수레가 거센 물살에 떠밀려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 아래 골목 끝에는 큰 도로가 있었고 수레가 그대로 떠내려가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물속에 넘어진 할아버지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생각할 틈도 없이 도윤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은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무릎을 넘어 허벅지까지 차오른 빗물이 예상보다 깊었지만 그는 먼저 할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떠내려가는 수레를 향해 달려갔죠. 잡았다. 온 힘을 다해 수레를 붙잡은 도윤은 거센 물살을 거슬러 수레를 끌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도 비틀거리며 다가와 함께 수레를 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 수레를 골목 위쪽 안전한 곳까지 끌어올렸어요. 헉! 헉! 겨우 수레를 세우고 나니 도윤은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흰 셔츠는 빗물과 흙탕물로 얼룩져 있었고 바지는 무릎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새 구두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죠. 가방은 아예 물에 떠내려가 버렸고 그 안에 있던 서류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젊은이. 정말 미안하구먼.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가 할아버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내가 큰일을 저질렀구나. 젊은이 어디 가는 길이었나? 도윤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안 다치셨어요? 나야 멀쩡하지. 그런데 자네 그 차림이 혹시 면접이라도? 할아버지의 물음에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네. 데아로지스 최종 면접이었어요. 아이고, 그 큰 회사를. 내가 젊은이 인생을 망친 거구나. 할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젊은이의 인생이 걸린 면접을 망쳤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정말 괜찮아요, 할아버지. 어차피 붙을 가능성도 별로 없었어요.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잡은 기회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다니.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뭔가를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손으로 젖은 점퍼 안주머니를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비닐봉지에 몇 겹이나 쌓인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잠깐만, 이거라도.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비닐을 풀었어요.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오래된 손목시계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은은한 광택이 남아있는 낡은 시계였죠. 시계는 멈춰 있었고 유리에는 금이 가 있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무척 소중한 물건인 듯 했습니다. 이거 받아주게.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도윤에게 내밀었어요. 아니, 할아버지.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받아, 제발. 평생 내 곁에 있었던 시계야. 이게 젊은이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할아버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자네가 나에겐 생명의 은인이야. 이 늙은이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지만 이 시계가 자네에게 갈 때가 된 것 같아.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빛에 도윤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도윤은 멈춰버린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젖은 가죽줄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어요. 그래. 그리고 면접 포기하지 마. 이 모습 그대로 가. 젖은 옷이 오히려 자네의 진실된 마음을 보여줄 거야. 할아버지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포기했던 마음이었지만 할아버지의 격려에 다시 한번 용기가 생겼어요. 네, 할아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윤은 시계를 찬 손목을 한번 쓸어내리고 다시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할아버지가 외쳤어요. 젊은이, 꼭 붙을 거야. 내가 장담해. 도윤은 뒤돌아 할아버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찢어진 바지 사이로 차가운 빗물이 들어왔고 상처난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어요. 절뚝거리며 언덕을 오르는 도윤의 뒷모습을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그래. 착한 일은 반드시 보상받는 법이지. 젊은이, 자네는 꼭 성공할 거야. 빗속에서 할아버지는 수레를 다시 정리하며 시계를 받아간 청년의 뒷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마치 4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어요. 도윤은 마침내 데아로지스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죠. 정문 앞에 선 경비원들이 도윤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노숙자인가? 아니면 사고라도 난 건가? 도윤은 그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 찢어진 바지, 진흙 묻은 셔츠,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누가 봐도 면접 보러 온 사람 같지 않았죠. 하지만 도윤은 당당히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손목에 멈춰버린 시계가 묘하게 무게감 있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가 준 행운의 부적이 정말로 기적을 일으켜줄까요? 도윤은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도윤은 심호흡을 하고 면접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찢어진 바지 사이로 들어오는 에어컨 바람이 상처를 쓰라리게 했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죠.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발자국이 복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면접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도윤은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지원자들이 가득한 대기실에서 도윤의 모습은 너무나 이질적이었습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 진흙으로 얼룩진 셔츠, 찢어진 바지, 그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구두까지. 어머, 저게 뭐야? 설마 면접 보러 온 건 아니겠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한 여성 지원자는 대놓고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고 옆자리에 앉은 남성은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죠. 아니, 데아로지스 면접에 저런 차림으로 오다니.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아니면 일부러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건가? 도윤은 묵묵히 구석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빗물이 계속 떨어졌고 의자까지 젖어들었어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젖은 몸을 더욱 춥게 만들었지만 그는 꿋꿋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 지원자가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얼굴에 자신감이 가득한 청년이었죠. 혹시 사고라도 나신 건가요? 병원에 먼저 가보시는 게.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꼴로 면접을 보러 왔다니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속마음이 다 드러났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도윤이 짧게 대답하자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웠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목의 시계를 만지며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죠. 포기하지 마. 이 모습 그대로 가. 젖은 옷이 오히려 자네의 진실된 마음을 보여줄 거야.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임도윤님, 면접 준비해 주세요. 도윤이 일어서자 대기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직원도 도윤의 모습을 보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프로답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저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도윤은 모든 시선을 등에 받으며 대기실을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신가요? 잠시 정리할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면접실 앞에 도착하자 도윤은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특히 가운데 앉은 인사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그녀는 말을 이었어요. 임도윤 씨, 지금 그 차림이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다른 면접관들도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탈락을 확정짓고 서류를 덮기도 했죠.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고 동정심을 유발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오는 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요? 무슨 사고였길래? 젊은 남자 면접관이 비아냥거리듯 물었어요.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폭우로 침수된 골목에서 국수 수레가 떠내려가는 것을 막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노점하시는 할아버지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수레를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인사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요? 할아버지를 도와줬으니 이해해 달라는 건가요? 남을 돕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면접에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게 과연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까?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어요. 다른 면접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면접을 포기하지 않고 온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는 다른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곧바로 대답했어요. 포기는 제게 없는 선택지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제 실력과 열정을 보여드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력이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학점 4.2, 토익 920점, 물류관리사 자격증. 스펙은 훌륭하네요.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에서 일할 자격이 있을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맨 끝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누군가가 움직였어요. 은발이 섞인 중후한 신사였는데 다른 면접관들과는 달리 도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윤강석 회장이었어요. 데아로지스 회장은 가끔 최종 면접에 직접 참관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보통은 조용히 관찰만 할 뿐 직접 나서는 일은 거의 없었죠. 회장의 시선이 도윤의 손목에 고정되었습니다. 젖은 셔츠 소매 사이로 보이는 낡은 시계. 멈춰버린 채 시간을 가리키지 않는 그 시계를 회장은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임도윤 씨,
회장이 낮고 중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회장에게로 향했죠. 면접관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질문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으니까요. 오늘 아침 폭우 상황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도윤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도시 인프라가 자연재해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매뉴얼보다 현장 판단력과 인간적인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회장의 눈이 미세하게 반짝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도왔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그냥 본능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본능이라 회장은 도윤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찢어진 바지, 진흙 묻은 셔츠,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고든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손목의 시계. 회장은 그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했죠. 특히 시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발견한 것처럼. 만약 오늘 같은 상황이 회사에서 발생한다면 임도윤 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 중요한 물류 납기를 앞두고 있는데 동료가 위험에 처했다면요? 도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동료를 돕고 그 다음에 납기를 지킬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회사가 손실을 본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인사팀장이 끼어들었어요. 이상적인 대답이네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왜 폭우에도 수레를 끌고 있었을까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도윤은 당황했지만 이내 대답했어요. 생계 때문이었을 겁니다.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날씨가 나빠도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루라도 장사를 못하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죠. 회장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도윤의 손목 시계를 바라봤어요. 수고했습니다. 나가보세요. 인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면접관들을 향해 깊이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도윤이 인사를 하며 몸을 굽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시계줄이 젖은 데다 느슨해져 있었는지 시계가 손목에서 미끄러져 나왔어요. 소리 없이 카펫 위로 떨어진 시계를 도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대로 문을 열고 면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면접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면접이었네요. 인사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이건 아니죠.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면접관들도 하나둘 부정적인 평가를 늘어놓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윤강석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카펫 위에 떨어진 시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회장님? 인사팀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낡은 가죽줄, 금이 간 유리, 멈춰버린 시계 바늘. 그리고 뒷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이니셜. Y, K, 윤강석. 자신의 이니셜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돌려가며 살펴봤습니다. 뒷면의 이니셜 Y, K는 분명 자신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 시계가 여기에 있는 걸까요? 회장의 머릿속에서 4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인사팀장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다가왔지만 회장은 듣지 못한 듯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회장은 비서에게 급히 손짓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게. 방금 나간 지원자가 이 시계를 떨어뜨린 게 맞는지. 비서가 서둘러 나가고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4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40년 전 1984년 여름. 28살의 윤강석은 세상을 다 가진 듯 당당했습니다. 강석아, 축하한다. 우리 이제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대학 동기들과 함께 차린 작은 물류회사 동아물류의 사무실에서 축배를 들었어요. 비록 작은 창고 사무실이었지만 청년들의 꿈은 하늘을 찔렀죠. 3년 안에 강남에 사무실 옮긴다. 강석이 소리쳤습니다.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그날 강석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스위스에서 특별 주문한 뒷면에 자신의 이니셜을 새긴 시계였죠. 이 시계를 차고 대기업 사장들과 계약서에 사인할 거야. 그때만 해도 강석은 몰랐습니다. 이 시계가 앞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 될 거라는 것을요. 처음 몇 달은 순조로웠어요. 작은 물류건들이 성사되었고 매출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기회가 왔어요. 윤 사장, 이번 거는 정말 큽니다. 대기업 하청이에요. 성공하면 1년치 매출을 한 번에 올릴 수 있어요. 강석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대출을 받고 집을 담보로 잡고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끌어왔어요. 하지만 2달 후 거래처가 부도를 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모은 돈을 잃었고 강석은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죠. 그해 겨울,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강석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검은 강물이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었죠. 이렇게 사느니 난간에 손을 얹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양반.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포장마차 앞치마를 두른 중년 남자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요? 위험해. 남자는 강석의 팔을 붙잡았어요. 새벽 시장 갔다 오는 길인데 자네 며칠 굶은 것 같구먼. 어서 와요. 남자는 강석을 끌고 다리 아래 작은 포장마차로 데려갔습니다. 박간의 국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앉아요. 뜨거운 거 한 그릇 먹고 가야지.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가 나왔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파와 김치가 올라간 소박한 국수였지만 강석에게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했어요.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강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다 울고 나면 좀 나아질 거야. 포장마차 주인은 강석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강석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서러움이 터져나왔죠. 국수를 다 먹고 나자 강석은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됐어요. 날씨 추운데 조심해서 가요. 강석은 포장마차를 나서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어요. 아저씨, 이것 좀 맡아주세요. 이게 뭐요? 제가 가진 전부예요. 언젠가 성공해서 꼭 찾으러 올게요. 그때까지 맡아주세요. 강석은 봉투에 편지를 써서 시계와 함께 건넸습니다. 아저씨께 죽으려던 저를 살려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시계는 제 꿈이었고 실패했지만 제 전부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지켜주세요. 윤강석 올림. 포장마차 주인은 시계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꼭 성공해서 돌아와요.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강석은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트럭 운전, 창고 관리, 새벽 배송까지 조금씩 돈을 모으고 경험을 쌓았죠. 그리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했어요. 데아로지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회사는 점점 커졌고 20년이 더 흘러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임직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강석은 늘 그 포장마차를 생각했어요. 그는 사람을 시켜 박간의 국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이미 빌딩이 들어서 있었어요. 20년 전에 없어진 것 같은데요. 주인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강석은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어요. 회장의 눈앞에 다시 현재가 펼쳐졌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어요. 임도윤 지원자가 인사할 때 시계가 떨어진 게 맞습니다.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회장은 급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지원자 주소가 어디지? 관악구 신림동입니다. 반지하 원룸에 거주한다고. 차를 준비해. 지금 당장 가야겠네. 예. 회장님이 직접 가신다고요? 모든 면접관이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데아로지스 회장이 지원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 그리고 비서실장. 예, 회장님. 혹시 이 청년이 오늘 아침 어디서 누구를 도왔는지 그 장소를 찾아봐. 알겠습니다. 회장은 시계를 가슴에 품고 면접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혹시 그분이 살아계신 걸까? 40년 동안 이 시계를 간직하고 계셨던 걸까? 검은색 세단이 폭우를 뚫고 달렸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임도윤 씨가 오늘 아침 8시 20분경 데아로지스 본사 근처 골목에서 국수 노점 수레를 도왔다고 합니다.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국수 노점?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노점 주인이 누군지 알아봤나? 70대 노인이라고만. 이름은 박씨성을 쓴다고 합니다. 박씨.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전 포장마차 주인도 박씨였어요. 빨리 가게. 그 골목으로.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지만 회장의 마음은 이미 그 골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은인을, 그리고 자신의 시계를 지켜준 그분을. 차창 밖으로 빗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지만 회장의 눈에는 40년 전 그 추운 겨울밤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안겨준 온기만이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회장은 간절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시계를 꽉 쥔 그의 손에서 땀이 배어났습니다. 회장을 태운 차가 데아로지스 본사 근처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거셌고 골목은 무릎까지 물이 차올라 있었어요. 회장은 비서의 만류도 뿌리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괜찮아. 여기서 기다려. 회장은 고급 구두가 물에 잠기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비가 양복을 흠뻑 적셨지만 그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어디 계실까? 그분이 정말 여기 계실까? 골목을 한참 헤매던 회장은 멀리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좁은 골목 위쪽에서 두 사람이 뭔가를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한 명은 젊은 청년이었고 다른 한 명은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 국수술의 뒤에서 힘겹게 밀고 있었어요. 빗물에 젖은 낡은 점퍼,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그 옆모습은 회장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 옆모습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강 다리에서 자신을 붙잡고 포장마차로 데려가던 그 손길,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던 그 따뜻함. 젊은이 고맙네. 나 혼자였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 전보다 쉰 목소리였지만 그 특유의 억양은 그대로였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려야죠. 자, 이제 안전한 곳까지 올렸으니까요. 임도윤이었습니다. 면접에서 나온 뒤 다시 할아버지를 도우러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젊은이, 면접은 어떻게 됐나? 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도윤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장이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지 눈물이 흐르는지 분간할 수 없었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름은 깊어지고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그 눈빛, 그 미소, 그 따뜻함은 40년 전 그대로였어요. 아저씨, 회장의 입에서 나온 것은 40년 전 그 호칭이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어요. 비에 젖은 양복을 입은 중년 신사. 전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누구신지?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털썩? 그는 빗물이 고인 길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도윤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면접장에서 본 데아로지스 회장이 왜 여기에, 그것도 무릎을 꿇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노인도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어나세요.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이마가 거의 빗물에 닿을 듯 했습니다. 아저씨,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윤강석입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어요. 강석? 4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한강 다리에서 죽으려던 저를 포장마차로 데려가서 국수를 끓여주셨죠. 박간의 국수? 노인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때 그 청년? 네. 그때 시계를 맡기고 간 그 못난 청년입니다. 회장은 품에서 시계를 꺼내 들었어요. 이 시계 40년 동안 지켜주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여볼을 타고 흘렀어요. 정말 자네였구먼.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살아있구나. 성공했구나. 정말 다행이야. 아저씨도 살아계셔서 정말.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40년의 세월이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도윤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의 무게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한참 후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포장마차도 잃고 아내도 먼저 보내고 빚 때문에 집도 날아갔어. 그래도 노인은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자네 시계만은 지켰어. 언젠가는 꼭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거든. 아저씨, 처음엔 5년이면 올 줄 알았지. 그 다음엔 10년, 20년, 그러다 30년이 지나니까 포기할까도 했어. 하지만 노인은 도윤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아침
이 젊은이가 나를 도와줬을 때 40년 전 자네가 떠오르더구나. 그래서 시계를 줬어. 이제는 이 젊은이 차례라고. 행운이 필요한 건 이 젊은이라고 생각했지. 회장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젖은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은 곱고 맑았어요. 그 시계가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군요.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저씨, 이제 더 이상 국수술에 끌지 마세요. 뭐,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제 친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 의무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40년 전 아저씨가 저를 살리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데아로지스도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제발, 제발 이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세요.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다면 회장은 다시 도윤을 돌아봤습니다. 임도윤 씨, 네.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도윤이 당황해하며 대답했어요. 자네가 오늘 아침 한 일이 무엇인지 아나? 저는 그저 자네는 두 사람을 구했네. 아저씨의 생명을 구했고 나의 40년 한을 풀어줬어. 회장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데아로지스의 진짜 면접은 오늘 이 골목에서 이미 끝났네.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내일부터 출근하게. 인사팀에 이미 연락해뒀네. 정말, 정말입니까?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침에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빗속에서 합격 통보를 받고 있다니. 노인이 도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뭐라고 했나? 시계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잖아. 도윤은 손목에 멈춘 시계를 바라봤어요. 비록 작동하지 않는 시계였지만 세 사람의 시간을 다시 이어준 특별한 시계였습니다. 빗줄기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빗속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40년의 세월, 그리고 새로운 인연. 모든 것이 이 폭우 속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맑은 여름날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왔어요. 박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포근한 침대, 깨끗한 이불, 따뜻한 방.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호호, 오늘도 날씨가 좋네.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신축 아파트 15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고 아파트 단지 안에는 잘 가꿔진 정원이 펼쳐져 있었죠. 할아버지는 거실로 나와 창가에 섰습니다. 선반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1년 전 그 폭우가 그친 다음 날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옆에는 그 손목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 줄로 교체되고 수리를 거쳐 다시 돌아가고 있었어요. 째깍째깍 규칙적인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도윤이요.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임도윤이 서 있었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자신감 있는 표정, 당당한 자세,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아이고, 우리 도윤이. 어서 와. 할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도윤은 손에 든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잘 지냈지. 너무 잘 지내서 미안할 정도야.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차를 끓여오는 동안
도윤은 거실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죠. 회사는 어때? 힘들지 않아? 정말 좋아요, 할아버지. 지난주에 팀장님이 특별 포상도 주셨어요. 도윤의 얼굴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입사 1년 만에 올해의 신입사원상을 받았거든요. 그래, 정말 대단하구나.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거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날 할아버지가 시계를 주지 않으셨다면. 아니야. 그건 내가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지.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강석입니다. 윤강석 회장이었어요. 퇴근길에 들른 듯 했습니다. 어서 와요, 회장님. 할아버지는 여전히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강석이 아무리 편하게 부르라고 해도 할아버지는 예의를 지켰죠. 오늘 저녁 같이 먹으면 어떨까 해서요. 도윤 씨도 왔네요?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국수를 끓여볼까 합니다.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40년 전 그 맛은 못 내겠지만요. 아이고, 회장님이 직접 요리를? 할아버지가 놀랐지만 회장은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가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단순한 멸치 육수 국수였지만 세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자, 들어보세요. 세 사람은 국수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윤 씨, 요즘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어 가나?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에 론칭 예정이에요. 좋아. 자네가 맡은 첫 대형 프로젝트인데 꼭 성공하길 바라네. 할아버지는 두 사람의 대화를 흐뭇하게 들었습니다. 참, 도윤아. 할아버지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 이제 슬슬 장가도 가야 하지 않겠나? 도윤이 당황해서 웃었습니다. 아직은 일 배우기도 바빠서요.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해. 회장도 거들었어요. 우리 회사에 좋은 사람 많은데 소개해 줄까? 아, 회장님까지. 도윤이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죠.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작년 이맘때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선반 위에 시계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계가 우리를 만나게 해줬지. 멈춰있던 시계는 이제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마치 세 사람의 삶이 다시 제 궤도를 찾은 것처럼. 도윤아. 할아버지가 시계를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이건 내 거야. 할아버지, 이건 회장님 것인데. 도윤이 당황했지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제 자네 차례야. 이 시계가 나와 할아버지를 이어줬듯이 이제는 자네의 미래를 이어줄 거야.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약속 하나 해주게.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젠가 자네도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온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와주게. 그게 이 시계를 받는 조건이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름 소나기였죠. 세 사람은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봤습니다. 비가 오네.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1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따뜻한 집 안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도윤은 손목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째깍째깍 시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듯
세 사람의 인생도 새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셋이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럴 거야. 할아버지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시계로 연결된 가족이야.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지만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폭우가 만들어준 기적 같은 인연. 그것은 이제 평생 이어질 가족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에게 비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감사함이었죠. 그 빛 속에서 서로를 만났으니까요. 도윤은 시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기적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곧 그칠 것 같았고 저 멀리 무지개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